자, 1부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만나는 남자, 화요일의 남자 화남 양승범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승하는 날에만 나오는 남자 상남. 아, 뭐야? 고르세요. 화남입니까, 상남입니까? 하남으로 가겠습니다. 또 언제 빠질지 모르는데. 하남은 아닐 거고 하남은 아니시죠? 아, 그럼요. 하남은 아니시고, 자, 좋습니다. 보남 하겠습니다. 보합도 나오는 남자. 자, 일단 어제 좋았었어요. 예. 뭐가 좋았었던 걸까요? 예, 우선 뭐 어제 전일 시장은 느낌이 막 잔치 끝나고 다음 날 네. 막 흥에 겹기는 한데 네. 뭔가 뉴스는 없는 약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월드컵 응원 끝난 새벽 같은 느낌? 아, 지금 엔돌핀은 막 도는데. 네. 딱히 뉴스는 없는데 시장은 그 전날의 여운으로 추가 상승했던 약간의 그런 모습의 장이었는데요. 뭐 다우도 0.62%, 나스닥도 0.8%, S&P 500도 0.6% 올랐는데 네. 뭐 지금 잭슨홀 컨퍼런스 뭐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금요일 날 터지고 나서 그 이슈가 이제 월요일까지 여운을 네. 남기면서 주가는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또 반대로 금리는 또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좀 하락했는데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2.7bp 하락해서 4.21%, 네. 또 2년물 금리가 0.6bp 하락해서 5.05%. 전 이것 때문에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금리 때문에요. 아,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네네. 이 금리가 내린 부분도 사실 잭슨홀 이후의 영향이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잭슨홀 이후에 뭐 자녀 같은 느낌, 뭐 예, 여진 같은 네네. 느낌으로 뭐 주가가 어제는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슈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2년물 국채 금리보다 빠르게 올랐었는데 잭슨홀 미팅 이후에는 이제 반대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 더 빠르게 내려오면서 좀 진정되는 국면이 있고요. 네. 뭐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안정화 단계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약간 시험이 끝났을 때 그런 느낌? 시험을 잘 보건 못 보건 네. 좀 후련한 느낌으로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뭐 잭슨홀 미팅 뭐 어제 하루 종일 얘기가 나와서 7월 FOMC와 같은 기조이고 데이터 기반으로 금리 결정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요. 결국은 또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됐고 이제 매크로의 귀환이다. 또 이래서 우리가 한때 매크로 좀 그만 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다시 이제는 매일매일 매주 나오는 지표에 따라서 시장은 조금 흔들리거나 따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안 그래도 오늘도 고용 발표가 있고 예. 그리고 이번 주에 내일 그리고 금요일 아니죠. 내일 금요일 이렇게 고용 지표가 또 줄줄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 그 중간에 또 PCE도 있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지표에 따라서 금리가 추가 인상되느냐의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이에 따라 시장이 좀 변동성을 갖게 되는 그렇죠. 그런 형태를 띌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말씀처럼 이번 주는 이제 고용의 주인데요. 네. 오늘 이제 구인 이직 보고서, 졸지 보고서가 나올 텐데 전일 대비 뭐 소폭 감소할 것으로는 보여지지만 뭐 너무나 잘 알다시피 팬데믹 이전 기간에 비해서는 월등히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나 고용은 여전히 탄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네. 예, 그리고 또 내일 이제 8월 ADP 민간 고용 지수가 나올 텐데 비농업 부분 고용이 지난달 32만 4천 개에서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1일은 주간 실업 청구 건수 나올 텐데 이것도 뭐 크게 변화 없이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으로 나올 거고요. 네. 이제 9월 1일 날 8월 고용 보고서가 나올 텐데 이제 비농업 부분 일자리, 실업률, 평균 임금 상승률 등이 발표가 되는데 결론은 다 이번 주에 나오는 고용들이 예상치를 크게 벗어날 가능성은 적고 전체적인 큰 윤곽은 점차 하락하고는 있으나 네네. 추세적으로는 줄어들고는 있지만 절대 수준이 워낙 높아서 하반기에도 미국 경제는 견조할 가능성이 높다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경기 펀더멘털은 견조하나 어쨌든 11월 금리 인상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는 지표들이 계속 나오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처럼 경기가 견조하면 기업들이 계속해서 고용을 유지할 거고 그러면 소득 소비 이렇게 도미노 같은 현상으로 물가가 잡히지 않을 거이기 때문에 고용이 일정 수준으로 뭐 완전 부러지는 거는 또 염두는 해두겠지만 네네. 일정 수준 좀 고용이 진정이 되면서 물가가 잡히길 원하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이번 주에 나오는 거는 뭐 9월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11월에 그러면은 더 올라갈 수 있겠네라는 기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PC는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어요? PC도 사실 이번 달은 뭐 거의 다 쉬어가는 분위기일 것 같은데요. 네네. 전월 대비 이제 0.2%, CPI도 동일하게 나왔었는데요. PC도 아마 전월 대비 0.2%로 시장에선 보여지고 있고 큰 이슈가 없다면 그 수준에서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패드워치에서도 9월 인상에 대해서는 뭐 전혀 관심이 없고 9월은 거의 동결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저 효과가 이제 없어지니까 네. 10월 정도나 11월 정도에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든다면 네. 이거를 때려잡으려고 하는 연준은 무조건 금리 인상으로 가지 않겠나인데 이게 사실 금리는 뭐 너무나 잘 아시지만 이제 시차를 두고 경기에 반영을 하는데 네네. 좀 사실 개인적 투자자긴 입장으로서는 좀 너무 좀 과하다. 물가보다도 금리가 훨씬 높고 절대 금리도 미국이 낮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네네. 예, 물론 뭐 여러 가지 물가들의 추세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키우다 보면 사실 해열제도 네. 뭐 이게 두 가지 타이레놀 계열하고 브루펜 계열을 이렇게 섞어 먹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몸에 들어가서 반응하는 시간이 있는데 네네. 열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또 열을 먹이면 해열제를 먹으면 저체온증 가기도 하거든요. 네네. 저희 여행 갔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그러신 적이 있어요, 네, 실제로? 해열제 열이 안 떨어져서 해열제 한 번 더 먹였더니 갑자기 열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저체온증이 와가지고 그거 왜 그러셨어요? 그때 이제 무지했던 거죠. 애가 쳐대고 돌도 안 지났기 때문에. 네네. 근데 경제도 매파와 지금 비둘기파들이 나눠져 있는데 매파들의 얘기는 지표가 떨어지는 순간까지 금리를 올리자인데 네. 그럼 이게 해열제처럼 그 이후에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그렇죠. 저성장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디플레죠. 그렇죠. 저체온증이 나오듯 경기에 저체온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적정선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지표들을 보면서 중간중간 이제 체온을 체크하면서 해열제를 매기는 것처럼 뭐 지표들을 보면서 결정을 하는데 시장도 파월 의장도 받아들이는 것은 11월 정도면 열이 다시 오르겠구나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또 11월이면 끝일 것 같은데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사실 한 3월 달부터 이 자리에서 왜 주가가 더 하반기에 가냐, 2분기에 가냐, 3분기에 가냐, 하반기에 가냐 계속 이제 금리 인상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금리 변동성이 노란 성장 정말 부끄럽습니다. 참 부끄럽네요. 매크로에 대항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기업 실적이나 기업의 이 미세적인 거는 분석을 통해서 네네. 과감하게 인사이트를 가져갈 수 있는데 진짜 매크로는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은 단정지어서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에 몸을 맡겨야죠.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어제 유가가 또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요. 어제 이제 이슈는 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폭풍 한번 지나가고 나서 네네. 뭐 이슈가 크지 않으니까 이제 미국 태풍 얘기까지 가져갔는데. 근데 미국은 은근히 네, 태풍이 네. 꽤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예컨대 이제 만약에 걸프만 지역에 태풍이 몰아쳤다 그러면은 그 태풍 몰아치는 기간 동안 원유 생산 자체가 좀 힘들어지니까 그때 유가 진짜 오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사실 태풍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긴 해요. 물론 단기적인 일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멕시코만을 비롯해서 플로리다 서부 지역으로 네네. 온다고 하는데요. 이제 플로리다 지역이 이렇게 이제 미국 지도 보면 여기 닭다리 같은 네네. 네. 여기 이제 지역인데 거기가 이제 멕시코만인데 그쪽으로 해서 이제 태풍 이달리아가 이제 오늘부터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말씀하셨던 걸로 2022년에 네. 허리케인 이안이라는 걸로 인해서 150명 정도가 사망을 했대요, 플로리다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사실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도 중요하지만 멕시코만 일부의 이제 해양 시추 시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유 생산이 중단이 되니까 네네. 그걸로 인해서 일시적인 공급 중단으로 인한 유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어제 0.34% 상승한 80.1달러에 마감을 했는데요. 유가 차트는 이제 제가 몇 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요 WTI 유가 차트를 보시면 지난번에도 뭐 추가적인 감산과 중국의 경기 부양 뭐 등등의 이유로 추세적인 상승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했는데 전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역시나 아직은 공급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수요적인 요인이 유가에는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유가에 지금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중국의 경기 침체이고 경기 부양이 과연 경기 침체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효과가 있을 거냐. 네네. 그래서 경기 부양, 경기 침체 이 수요단의 측면에서 유가가 빠졌다 올라갔다를 조금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시장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어제도 많이 얘기 나온 것처럼 중국의 경기 부양이 하방을 경직시키기 위한 수단이지 네. 이거를 올리기 위한 방법은 아니고 효과가 없기 때문에 유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유가가 오르는 게 걱정인 거지. 그렇죠. 그냥 뭐 한 70에서 80달러 박스권이면은 뭐 사실 그냥 CPI 물가에는 영향이 없겠군. 네, 안정적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유가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그리고 예, 다음은? 어제 이제 외환 시장은 네. 달러 인덱스는 이제 잭슨홀 미팅 이후에 달러가 이제 좀 전체적으로 좀 약세로 전환되는 기조였는데요. 네. 특이 사항은 이제 엔달러 환율이 네.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도 엔달러 환율이 엔달러 환율이 146.65, 1달러당 146.65엔까지 올랐는데요. 네. 엔달러 환율의 연중 최고치이자 지금은 연중 최고치, 역사적 최고치는 작년에 여기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제 150엔을 네. 찍은 그쵸.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그때는 이제 워낙 달러가 강세였고 기타 여타 통화들이 다 약세였는데요. 최근의 특징은 엔화랑 위안화는 이제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체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엔화는 기대감에 의해 강세로 전환됐던 부분이 반대 작용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지난 4월에 취임한 우에다 가조 일본은행 총리가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일본의 기조적인 인플레이션이 아직 목표치인 2%보다 다소 낮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가져가겠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엔화 약세를 계속 이끌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도 일본은행이 비둘기파적으로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해 간다면 머지않아서 1990년대에 네. 그때 이제 엔화가 굉장히 약세 흔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수준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좀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은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한 번 더 올릴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시중 금리라고 할 수 있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상승 추세에서 좀 주춤하긴 했지만 네. 상단에서 좀 머물고 있는데 일본은 통화 완화적인 기조로 간다면 엔화 약세는 뭐 당분간은 조금 더 추세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요. 최근에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실생활에서는 뭐 요즘 일본 여행이 워낙 유행이죠. 저희 팀이 7명인데 네네. 하계유가 3분이 일본으로 가시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일본을 지금 가야 되나 근데 이런. 일본에 여행 다녀오시니까 그러니까 제품 가격 싸진 건 이해해요.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 제품 가격이 싸진 건 이해하는데 전체 여행비도 줄었대요. 아니면 제가 듣기로는 여행비는 비행기 값하고 숙박료가 너무 비싸져 갖고 전체 여행비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좀 많이 하시죠. 근데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로는 가격 대비 퀄리티가 엄청 높답니다. 그렇죠. 예. 환율이 그러니까. 그렇고 이제 숙박비도 비싸지만 네. 비싼 데서 숙박을 하는 것만큼 우리나라 뭐 리조트나 콘도에서 하는 거에 비한 어떤 컨디션도 그렇지만 음식의 질이 역시 일본이라 그런 부분에서 일본 여행을 많이 가고 계신데 사실 연초에 그 일본은행 총리가 바뀐다고 하면서 엔화에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최근에도 많았어요. 네, 최근에도 일본은행 이제 금리 상단을 올리면서 네네. 진짜 저점이다라고 해서 엔화에 많이 투자하고 계신데 역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매크로에 대항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네. 지금 보니까 원엔 환율도 지금 9원대까지 다시 떨어졌더라고요. 내렸습니다. 박스권 하단까지. 사실 9원 정도 때부터 사람들이 막 너무 싼데 사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엔화 좀 사야 되겠는데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한 9.4원까지도 올라갔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다시 9원까지 떨어진 걸 보니까 저는 무슨 좀 걱정이 드냐면 어쨌든 일본 입장에서도 엔화 약세를 그냥 놔두진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엔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래갖고 일본 여행도 많이 오라고 홍보한 거잖아요. 엔화 많이 사라고. 근데 그것만으로도 계속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안 그래도 요즘에 일본도 자꾸 미국 국채를 판다는 것 같다는 그런 추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미국 금리에도 좀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계속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드네요. 어떨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팔고 있는 나라가 중국하고 일본이기 때문에 네. 뭐 적어도 이
매도자의 딴에서는 이제 가장 주요한 나라인데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그래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양이다 아직은. 그래서 이게 어떤 펀더멘탈이 아닌 매도와 매수의 수급에 의해서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네. 이제 그 부분은 좀 우려는 되고 사실 좋지 않은 요소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금리가 다시 튀어오를 가능성은 조금 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이 잘못됐는데 원래 뭔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냐면 그러면 일본 중앙은행은 어느 정도를 방어하려고 할 것 같으세요? 혹시 그게 이제 증권사에서도 막 서로 논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엔화가 그럼 어느 정도에서 일본 중앙은행이 방어할 거냐? 우선 일본에서는 사실 지금의 엔화 약세가 네. 아주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수가 관광객으로 인해서 지금 살아나고 있고 네네. 또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엔화 약세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상사주들을 많이 샀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일본이 기시다 총리는 지금 기업들의 구조 조정을 통해서 자본시장을 좀 건전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수의 자금도 필요하지만 외국인 자본이 필요한 상황이라 지금처럼 빠르게 엔화가 강세로 간다면 적정선인데 하고 오히려 엔화의 고점 매도를 하는 외국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엔화 약세가 아주 불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하긴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통화 가치까지 뚝뚝뚝뚝 떨어져 버리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지금 계속 지금 뭔가 투자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여행도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상사 기업들도 진짜 잘 나가고 로봇도 잘 나가고 뭐 다 잘 나가는데 그러니까 뭔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엔화가 떨어지니까 이건 좀 이용해 볼 수 있겠구나. 그렇죠. 아하. 더욱이 지금 이제 만약에 달러가 약세로 지속적으로 가는 기조에서 엔화를 약세로 가려면 좀 무리수를 두지만 네네. 지금 뭐 8월에는 이제 달러가 다시 좀 강세, 물론 이제 잭슨 홀 미팅 이후에 다시 약세로 일부 전환되긴 했지만 네네. 추세적으로 아직은 미국은 금리 인상 기조이기 때문에 좀 손쉽게 엔화 약세를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 제조업 지수 뛰고 애플 어떨까요? 애플 지금 아이폰 신작 공개 예정일이 9월 13일인가 15일? 9월 중순경으로. 13일인가 15일.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네. 우선 어제는 기사 이제 일요일 날 주말 동안 나온 기사인데요. 블룸버그의 마크 거먼 기자에 의하면 아이패드 프로가 이제 지난 몇 세대에 걸쳐서 뭐 소규모 업데이트를만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서 아이패드 프로가 내년에 이제 시제품이 출시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아이패드 프로, 아이폰 15는 다음 달에 출시 예정이고요. 아이패드 프로가 이제 2018년부터 3번의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카메라나 디스플레이나 어떤 다른 기기와의 호환성 정도의 내부적으로만 변화가 왔었고 전체적인 스펙 변화는 이번에 처음이라고 오랜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아이패드 중에서 이제 아이패드 프로가 가장 고가이고 사실 아이맥과 뭐 아이폰을 가장 잘 연결시켜주는 이제 중간다리 역할을 많이 하는 그 정도로 성능이 좋고 또 이제 매직 키보드를 통해서 이제 혼용성도 굉장히 뛰어난 녀석인데요. 지금의 아이패드는 디스플레이가 우선은 이제 미니 LED나 LED를 쓰고 있는데 새로 이제 버전 업이 되는 아이패드 프로에는 OLED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정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기자가 쓴 거니까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칩도 M3 칩으로 지금 M2나 뭐 A 칩 쓰고 있는데 M3 이제 자체 개발한 M3 칩으로 하기 때문에 성능도 훨씬 빨라질 수 있고요. 이제 크기는 시장에서는 뭐 아이맥을 대체한 16인치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소문도 있었는데 현재는 기존의 방침 그대로 11인치와 13인치 규모로 해서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와 함께 이제 매직 키보드도 좀 개선이 돼서 좀 더 이제 큰 트랙으로 해서 지금의 노트북이나 우리 키보드와 같은 형태까지도 이제 나올 것으로 이제 좀 고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최근에 이제 애플 주가가 조금 조정받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는 내년에는 이제 신제품 트로이카가 나오게 될 텐데요. 이제 또 하나 기사는 시장 조사기관 이제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상위 10위 중에서 애플 아이폰이 1, 2, 3, 4위를 다
독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우선은 저도 이 기사를 보면 좀 의외였던 게 저는 이제 기본 모델이 가장 많이 팔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네. 1위가 아이폰 14 프로 맥스 가장 비싼 모델이고요. 예, 저도 워낙 이제 다양해서 네. 홈페이지에서 이제 사진을 따왔는데요. 예. 아이폰 14 프로가 가장 고가의 라인이고 네. 원화 기준으로 한 155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1위라니까 참 애플은 대단한 것 같고요. 또 두 번째가 아이폰 14 프로이고요. 이제 프로가 있고 프로 맥스가 있는데 맥스는 이제 화면이 더 대화면이고 프로가 이제 일반적인 화면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딱 프로만 삽니다. 항상. 아이폰 매니아 분들은 한 손 그립감을 굉장히 중요시 그쵸. 생각하시더라고요. 맥스는 너무 커. 네. 동일 성능이면은 크기가 내 손 안에 들어와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프로만 삽니다. 그래서 네. 이게 또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또 프로를처럼 이렇게 좀 큰 거. 큰 네. 거를 좀 선호하시는데 맥스. 예, 맥스를 선호하시는데 네. 아이폰 유저분들은 그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손 그립감이 제일 중요하다. 네, 그럼요. 예. 그럼요. 그리고 3위가 이제 아이폰 14에서 나온 기본 모델이 네. 1650만 대 팔렸고요. 4위가 의외로 아이폰 13이 여전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아이폰 13 기본 모델이 4위로 상반기 동안만 1550만 대 팔렸는데요. 저 왠지 알 것 같아요. 티가 안 나거든요. 이게 티가 안 나요. 이게 14인지 13인지 14인지 13인지 10인지 11인지 11부터는 티가 안 나요. 11인가? 12인가? 아무튼 그때부터 티가 안 납니다. 13과 14는 네. 역시 우리 애플 매니아께서 정확한 분석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의외였다. 네. 성능이 떨어지는데도 이렇게 잘 팔리는가. 그래서 역시 아이폰이구나 했는데 그리고 이제 5위부터 9위까지가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가 나왔는데 의외로 5위가 갤럭시 A 시리즈였습니다. A 시리즈 이제 A 시리즈 많이 쓰시죠. 그렇죠. 네. 어르신들도 쓰고 우리 애들도 쓰고 아이들과 그쵸. 그 위아래 단계가 그러니까, 다 A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놓고 본인은 정작 S 쓰고. 그렇죠. 참 이기적이야. S 울트라 이런 거 씁니다. S 화면도 울트라 커야 되기 쓰고 때문에. 부모님 A 사드리고 아이들 A 사주고 참 이기적이야. 그렇죠. 요금제도 저는 무제한 쓰고 애들은 맨날 쿠폰으로 리필해주고. 그렇죠, 그렇죠. 저 근데 우리 그 구독자분들한테 그 질문 드려보고 싶었던 거 있었어요. 뭐냐면 아이폰 쓰시는 분들 가운데 이번에 그 예상 하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교체 수요가 꽤 많을 것 같다. 사실 저도 지금 12 시리즈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불편함이 없으니까 계속 쓰는 건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이폰을 쓰시고 계시다면 어떤 시리즈를 사용하고 계시는지 혹시 적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냥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많은지. 제 주변에도 아직도 10도 많아요. 그래요? 네, 10도 많아요, 진짜. 그래서 야, 안 불편해. 그랬더니 지금 괜찮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 뭐 배터리 조절도 잘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배터리도 좀 덜 충전하는 것도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해서 하고 있고 해서 불편함 없이 쓰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그냥 좀 궁금해서 13 프로 11 에? 진짜요? 4S요? 약간 장난 아니실까요? 4S는 장난이시죠? 이거 봐요. 10도 아직 있어요. 10이 있어요. 11, 12.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그 14를 안 사신 분들이 꽤 많아요. 13, 14를 그래서 이게 통계로 지난번에도 어디에서 내놨었는데 이번 거 15가 뭐 이렇게 부품에다가 이제 뭐 약간 그 저기 생산에 차질이 있을 것 같다는 뉴스는 있었잖아요. 근데 교체 수요는 꽤 클 거라는 전망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XR은 이제야 용량이 좀 부족하시다고 합니다. 13, 11. 11에도 의외로 많으시네요. 그러니까요. 11에. 저도 12. 예. 거의 글쎄요. 저도 뭐 이번에 바꾸거나 아니면 전 다음번에 바꾸거나 해도 될 정도로 아직도 성능 괜찮긴 하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9월 13일에 공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가을에 폰 공개하고 봄에 그 개발자회에서 패드 공개하고 이런 식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애플 주가를 잠깐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제 8월 3일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네네. 주가가 이 차트 잠깐 보여주시면 이렇게 뚝 떨어졌는데요. 애플이. 주로 이제 장 마감 후 발표한 실적 발표에서 기대보다 좀 낮은 가이던스를 이제 발표하면서 주가가 좀 하락했는데요. 실적 부진의 원인은 사실은 아이폰보다는 이제 맥과 패드
그러니까 네네. 급감하면서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좀 시장의 우려를 자극했는데요. 아이패드 같은 경우 아이맥은 뭐 상반기 워낙 안 팔렸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고 아이패드도 최근 3분기 연속 20%씩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냉정하게 좀 보면 이제 사업 부분 매출에서 보면 사실 애플의 매출의 절반 이상은 아이폰이 담당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서비스가 점차 이제 커지고 있고 우리가 우려하는 이제 아이맥이나 사실 뭐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패드 신제품 같은 경우도 전체의 17%밖에 차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기자님이 너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아이폰 15 시리즈가 이제 9월에 출시를 할 예정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출시 지연 관련해서 수율 이슈들이 좀 나와서 좀 출시가 지연되거나 생산이 지연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좀 우려가 있었는데 센서나 이제 폴디드 줌 모듈이 네네. 이제 조금 수율이 지연돼 이제 폴디드 줌이라는 게 어떤 걸 찾아보니까 네네. 예전에 이제 아이폰이 이제 인덕션이라고 좀 놀림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점점 성능은 좋아지려면 예, 렌즈를 여러 개를 뭉쳐야 되는데 네네. 삽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위로 쌓다 보니까 이제 계속 올라와서 뭐 이렇게 천체만환경 된다 이런 뭐 캡처도 있고 했었는데 네네. 그거를 이렇게 니은자로 꺾어서 아. 예, 이제 렌즈를 옆으로 놓고 아. 화면이 굴곡되게 하기 때문에 이제 튀어나오지 않게. 그래서 잔망경 렌즈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 부분이 이제 수율이 조금 나빠질 거라고 했는데 지금 수율이 많이 개선되고 있어서 네. 예정대로 공개될 거고 생산량에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건데요. 아하. 예, 그렇다면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올 하반기에 아이폰 15 그리고 내년에 아이패드 프로 네. 그리고 지난번에 공개했던 모두가 기다리는 비전 프로. 그렇죠. 오. 기자님 비전 프로 나오면 사실 건가요? 아, 전 비전 프로 안 삽니다. 좀 떨어지면 아, 예, 그게 아니라 아예 비전 프로를 안 쓰는 저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XR 기기, AR 기기를 안 좋아해요. 아.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3GS 때부터 애플을 사용하면서 전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편함을 주는 걸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나오긴 나왔으니까 이제 팔리긴 할 텐데 저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안 사긴 할 거예요. 비전 프로는. 예. 그래서 내년에 이제 기대감이 있는데 아이폰 신제품 판매량주의 보면 사실 2021년에 크게 늘었다가 작년에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중국의 뭐 셧다운이나 이런 이슈로 인해서 금감했다가 올해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2021년 수준까지 이제 회복 못할 거라는 우려가 있지만 제 생각에 2024년부터는 신제품 교체 수요와 또 비전 프로라는 또 네네. 새로운 새로운 디스플레이가 나오면서 네. 충분히 매출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좀 조정받았기 때문에 약간 어떤 가격적인 면에서도 좀 메리트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9월 13일에 애플이 신제품을 공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뭐 이제 비전 프로도 가격도 비전 프로는 이미 다 공개가 됐는데, 네. 그렇죠? 다 공개가 됐으니까 2024년에 과연 얼마나 팔리게 될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연초에 4조 달러 투자해서 공장 세웠잖아요. 예. 그게 아이패드 프로 OLED 디스플레이 전용 그거 생산하기 라인. 위함으로 준비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OLED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아니면 지금 보니까 36분.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혹시 꼭 해야 되는 거 있으세요? 이 얘기는 내가 오늘은 꼭 하고 간다. 안 그러면 나 화난다. 사실 빈페스트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기자님 앞서 말씀해 빈페스트 그럼 주셔서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그러면. 네. 니콜라의 재현이다. 니콜라이. 조심하자. 사실 근데 기업의 펀더멘털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이제 베트남은 되게 이제 오토바이를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라는 걸 많이 안 타는 그런 국가에서 베트남의 기업가가 그것도 이제 굉장히 커다란 그룹의 총수가 우리도 차가 있어야 된다. 우리 국민도 차가 있어야 된다라면서 이제 자신의 인생을 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사기 니콜라라고 하면 약간 뭔가 그렇죠. 사기 느낌이 나고 하는데 주가는 거의 사기 느낌이죠. 유통 주식이 1%도 안 돼. 주가는 사기 느낌인데 저는 기업 펀더멘털은 좀 지켜보고 싶긴 해요. 실제로 얼마나 만들어서 판매하는지는 좀 보고 싶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빈페스트 좋습니다. 자, 화요일의 남자 화남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조심히 들어가시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